네, 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2주차 2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곳은 광주의 상수원인 동복호라는 곳이에요. 동복호라는 곳인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하순적벽이라는 곳이에요. 그 적벽이라는 곳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적벽이 있고 바위 색깔이 약간 불구스름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게 이제 상수원이죠. 수돗물이 이렇게 수돗물의 원료가 되는 이런 물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이는 탑 같은 게 보이고 있죠. 여기가 이제 망향정이라는 곳이 정자가 있어요. 망향정이라는 정자가 있고 여기는 옹성산이라는 곳이에요. 등산도 갈 수 있는 곳인데 이런 곳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먹는 물들을 공급하는 상수원이고 여기는 아마 하순군청에 여러분들에게 방문 신청을 하면은 그 이서 뭐 초등학교인가 이서면 초등학교에서 아마 모여서 거기에서 제공한 버스를 타고 이게 갈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을 것이고 상수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각종 영화 촬영도 이루어지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주로 이제 상수원 수질과 정수소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원 수질인데 아까 이쪽 산 뒤쪽이 적벽이고요. 여기는 이제 댐이 있는 앞쪽인데 이게 이것보다 인공 식물섬이라고 그러거든요. 인위적으로 만든 식물섬이에요. 왜 만들어놨냐면 이게 갈대 같은 것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자라나면서 물속에 있는 질소라든지 인이라든지 이거 뭐라고 그랬죠? 부영양할 때 비료 성분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식물 플랑크톤이 조류를 자라하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영양 성분들을 조금이라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식물성을 만든 것이죠. 여기 이제 봄철이라 식물이 적게 자라 있는데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수원이 호소수인 경우에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호소수인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그 물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또는 색깔이 이상하다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바로 이 조류예요. 이 조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남조류라는 게 있는데 남조류는 이제 물을 그 녹색으로 변하게 한 녹조 현상의 주범이기도 하고 특히 냄새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랬죠? 부영양화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곰팡이 냄새라든지 흙냄새 뭐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하에 건물이 뭐 옛날 보면 노래방이라든지 뭐 이런 지하에 어떤 식당이 있다든지 이럴 때 들어가다 보면은 그 계단에서 냄새가 확 나온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곰팡이 냄새거든요. 정확히 그 성분으로 말하면은 그 지오스민이라는 그런 냄새예요. 이게 성분. 이 지푸라기 냄새 같기도 하고 흙냄새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냄새들이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수돗물에서 나면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앞에서 설명했던 PPT 단위에서도 이런 게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거 마이크로시스티스고 이거 오실라토리하고 아나베나다 이거 부영양학 시간에 했던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규조류라는 게 있어요. 규조류는 이게 참빈 모양으로 된 거, 별 모양 된 거, 이게 바늘 모양으로 해서 이것은 소화도 잘 안 된다고 했죠. 물고기가 먹어도. 그렇기 때문에 정수장을 들어오면 정수장에 그 모래로 된 여과지가 있잖아요. 이 여과지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폐쇄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뭐 착한 조류라고 했는데, 이렇게 녹조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을 빨갛게 적조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
바다가 아닌 그 호수에서도 일으킬 수 있는 담수 적조를 일으키는데 와편모조류가 대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남조류가 이제 올 때 많이 나오냐, 비가 온 이후에 많이 나오더라 이 말이죠. 지금 이 녹색으로 보이는 게 이 저수량이에요, 저수량.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갔다는 것은 이때 비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때 이 중류와 하류에 이 중류라는 것은 동북댐이 이렇게 댐여가 있으면 아까 여가 적벽이 있는데요. 적벽 앞쪽이 중류고 여기가 이제 댐이 있는 곳이 하류죠. 하류는 빗물이 좀 더 늦게 들어오잖아요. 여기 상류로부터 이 중류는 빨리 들어오고, 그러니까 중류 쪽이 남조류가 빨리 번식을 하고 하류는 조금 더 늦게 번식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비가 오면 반드시 남조류가 번식한다. 주로 여름이나 봄철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는 훨씬 더 우리가 관리를 이렇게 더 정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조류는 아무데나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빛이 있어야 살아요. 왜냐하면 식물이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그래야 광합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류 이렇게 수심별로, 여기가 수심이잖아요. 수심별로 체크를 해보면 여기가 블루 그린 LG라고 생긴 게 남조류예요. 남조류인데 남조류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만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한 7m 밑으로는 거의 보이질 않죠. 7m란다. 한 10m 밑으로는.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자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수는 물을 치수할 때 이쪽에서 7m, 그 10m 이하에서 물을 치수를 하면은 이 남조류가 없는 깨끗한 물을 치수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호수에는 물이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보면은 성층 현상이라는 게 일으킨데, 여기 보시면 주로 우리가 이제 봄하고 가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되게 환절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도 이때가 환절기예요. 물이 순환해요. 그래서 순환기라고 써졌죠. 순환기. 봄하고 가을이 순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름 성층기, 겨울 성층기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겨울 같은 경우는 이게 얼기도 하잖아요. 여기가 표층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표층이죠. 얼기도 하고 물이 뭐 1도, 뭐 2도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겨울철에는 1도씨, 2도씨. 그런데 이렇게 맨 바닥층 같은 경우는 10에서 뭐 15도 따뜻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물 효과죠. 우물 효과.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갔을 때 수돗물이 없을 때 시골에 가서 냉장고도 없고 그랬을 때 여름철 수박을 사면은 끈으로 달아가지고 우물에다 이렇게 빠뜨려놔요. 그럼 우물물이 차갑기 때문에 수박이 시원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름철에 저수지, 주암이나 동복호 같은데 저수지 바닥은 이렇게 온도 굉장히 낮아요. 한 15도에서 20도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낮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우물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밀도 때문에 그래요. 밀도. 물에는 밀도라는 게 있는데 밀도가 물이 4도씨 있을 때 가장 커요. 이쪽에 무겁다고 할 수 있어요. 커가지고 언제 4도가 돼요? 봄이나 가을에 4도가 되겠잖아요. 봄이나 가을에 4도가 되면 여기 4도가 되면 여기가 제일 밀도가 크니까 밑으로 이렇게 깔아앉게 되는 것이죠. 또 밑에 이거는 요 물보다 밀도가 더 높으니까 낮으니까 이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봄이나 가을에는. 그래서 순환기가 되는 거고 여름철에는 여가 뭐 25도에서 30도 정도로 멈춰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돌지 않는 거죠. 겨울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층이라는 게 생겨요. 성층이라는 게 생겨서 물이 돌지 않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이런 하층부하고 이의 순환층하고는
완전히 다른 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물하고 여기 물하고 다른 물이 되죠.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로 조류도 이 위층에서만 자라게 돼요. 빛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위에는 조류가 자라고 밑에는 산소가 부족한 문제가 또 생겨요. 산소가 부족한 문제가 생겨요. 산소. O2가 부족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O2가 부족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망간이라는 금속이 있어요. 망간이라는 금속이 있는데 이 망간이라는 금속은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여기 이제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 검은색인데 이게 산소가 부족했을 때 주로 이제 이게 물속으로 빠져나오거든요. 이걸 용출이라고 그러는데 물속으로 빠져나오면 이것이 정수장에서 적절히 제거가 되는데 그렇게 쉽게 제거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주로 근데 여름철에 이런 게 많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밑에 이렇게 성층 현상이 일어난 여름철에 윗물과 아랫물이 섞이지 않아서 바닥층이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런 망간이 일어나더라 하는 건데 0.05mg/ml 뭐라고 했죠? ppm이라고 그랬죠? 0.05만 돼도 물이 까맣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한 30년 전에 광주에서도 이런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이게 뭐 무슨 현상인지도 몰라요. 그때는 수도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 이런 망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리하는 방법들을 다 알아낸 거죠. 알아내서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이 정수장의 그 침전지의 윗부분인데 이렇게 깨끗한 물을 받아서 다음에 이제 걸룰물로 가는 곳인데 콘크리트가 시커멓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은 망간이 물속에 들어있어 가지고 염소 처리를 하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붙어요. 흡착이라고 하는데 붙어서 이렇게 까맣게 된 거예요.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깨끗한 모래를 넣어놓으면 여과지에 깨끗한 모래를 넣어놓으면 이렇게 까만 모래로 바뀌어요. 바뀐다는 것은 코팅이 된다는 얘기예요. 모래가 이렇게 있는데 망간이 섞인 물을 들어가서 염소 소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망간이 이렇게 모래에 붙어서 망간이 제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성망간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물이 까맣게 되는 것을 이렇게 방지해주는 그런 작용들을 한다 하는 것이 저수지로 된 물들은 대부분 이런 현상이 여름철에 일어나는데 이걸 잘못 관리하면 이것도 수진 사고가 되는 것이죠. 전라북도에 가면 부안에 그 부안댐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 지질 성분이 암반 성분이 망간이 많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근데 이런 데는 특수하게 망간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수 시스템이 있어서 잘 처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면 흙탕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고탁수 원수라고 그러는데 흙탕물이죠. 흙탕물. 여러분들 이제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막 일반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흙탕물을 사용하면 흙탕물이 들어오면 이거는 빗물과 마찬가지예요. 이때의 그 원수 그러니까 이 빗물의 어떤 특성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탁도와 유기질 농도가 높다. 그러니까 물이 흐리기를 나타내는 게 탁도고 유기물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논에서도 들어오고 밭에서도 도로에서도 들어오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했죠? 비저모염원이라고 제가 강의 시간에 이야기했죠. 지난 강의 시간 11주 시간에 이런 비저모염원들이 이 흙탕물 속에 포함돼서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일단은 처리가 어렵잖아요. 농도가 높아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정수장에서 응집제라는 약품을 집어넣어서 처리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들이 이 두 가지가 잘 맞아야 돼요. pH라는 것하고 알카리도라는 게 맞아야 돼요. 이 알카리도라는 것은 이 칼륨 성분들이 적절히 들어있어야 된다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pH가 중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중성 상태. 그 다음에 이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히 들어있어서 알카리도가 좀 용어는 어렵지만 이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pH나 알카리도가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지만이 그 물속에 있는 흙탕물들이 잘 뭉쳐요. 잘 뭉치는데 이게 안 돼 버리는 것이죠. 빗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돗물이 제대로 생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소속해라는 게 석회를 넣으면 pH를 높여주는 역할. 빗물은 원래 산성이에요. 빗물의 pH, 순수한 빗물의 pH가 5.6이에요. 5.6. pH가 산소이온 농도 5.6인데 뭐 순수한 빗물은 없잖아요. 빗물에 막 여러 가지 이제 한일수 공기 중에 있는 게 섞여 오기 때문에 5.6 빗물 안 내죠. 평상시에 빗물은 뭐 보통 한 6점 몇 이 정도 되죠. 근데 이게 저수지에 담아지고 하천에 내려오게 되면 금방 다른 물질들하고 또 공기 중에 있는 뭐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서 금방 중성이 돼요. pH가 7로 되는데 비가 막 내렸을 때는 pH가 낮기 때문에 산성화가 돼 있어서 응집이 잘 안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런 흙탕물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렇게 흙탕물이 들어오면 이게 빨간색이 이게 표면의 흙탕물의 농도예요. 탁도의 농도. 굉장히 빨갛게 높잖아요. 바닥은 그래도 깨끗해 있잖아요. 이때 물을 밑에서 뽑아야 되겠죠. 치수를 할 때게 이런 걸 선택 치수라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이제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이제 밑부분이 이제 이렇게 물이 굉장히 탁도가 심하잖아요. 이럴 때는 잇물이 깨끗해지잖아요. 이게 이제 그 자연적으로 응집이 돼서 침전이 가라앉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때는 2층의 물을 치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이제 그 어떤 선택의 원리를 잘 이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정수장에서 이런 사고가 있어요. 2008년도, 2009년도에 여기가 지금 현재는 동복호인데 이 치수탑을 사용하지 않고 치수탑을 이쪽으로 옮겼어요. 이쪽에 물이 좀 고이는 현상이 있어서 옮겼는데 이게 여기 댐이에요. 콘크리트 댐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2008년, 2009년도에 가뭄이 들었다면 저수율이 14% 떨어졌어요. 광주 지역에 1년에 그 강수량이 거의 한 1200에서 1400mm 정도 내려요. 그런데 2008년도에 한 700mm 정도밖에 내리지 않았어요. 700mm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가뭄이죠. 그러니까 저수율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100% 찰랑찰랑 차 있어야, 이렇게 찰랑찰랑 차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조류가 많이 발생해 냄새도 나고, 아까 그런 금속의 망간도 나오고, 이런 막 문제가 발생해서 수돗물 생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7월 달에 일주일간에 2008년도에 700mm 내렸는데, 7월 일주일간에 1년치가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득 찼죠. 근데 보신 바와 같이 흙탕물이잖아요. 평상시는 얘가 한 50%, 60% 차 있을 때는 비가 와도 여기는 깨끗하게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정체를 완충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도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물이 많이 들어와서, 이거 아까 뭐라 했죠? 거의 빗물이나 마찬가지로 알칼리도 낮죠. 탁도 높죠. pH 낮죠. 그러니까 산성화죠. 그렇게 잘 안 녹아. 이게 응집절로 정수장에서 이렇게 잘 이게 뭉쳐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럴 때는 특별히 다른 약품, 여기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다른 약품을 좀 변화를 주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맑아진 모습이죠. 이렇게 맑아진 모습, 굉장히 깨끗한 이런 이제 상수원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이렇게 이벤트가 있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정수장에 대한 그 원료에 대한 이야기, 상수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이제는 이제 정수장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은 뭐죠? 수돗물을 만드는 것이죠. 정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의 생산, 공정, 관금. 요거는 이제 주로 제가 퀴즈에도 내고 시험 문제에도 꼭 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는가 하는데 되게 여기 보면은 착수장에서 그 다음에 혼합이라는 게 약품을 집어넣는 것이죠. 응집제를. 그 다음에 이걸 뭉치게 하는 것을 응집지. 그 다음에 가라앉힌 걸 침전지. 그 다음에 여과지, 소독. 여기 지금 여기서까지는 정수장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크게 보면 상수원이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정수장이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정수장이죠. 그 다음에 이게 배수지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급수라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써진 바와 같이 상수원에서 물을 길러다가
정수장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 오는 관을 우리는 도수 과정이라고 그러고 그 관을 도수관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착수, 호나, 이게 정수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배수지까지 가는 거죠. 배수지까지. 배수지까지 이렇게 배수지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의 관을 우리는 이 송수관이라고 해요. 송수 과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배수지에서 이제 물을 배분한다고 해서 배수관, 배수지에서 물을 가정으로 보낸다고 해서 급수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송수, 배수, 그 다음에 급수, 가정 이렇게 이제 물의 공급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둔 것이고 이제 정수하는 과정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상수원에서 이렇게 동복호나 주화모에서 물을 이제 펌핑을 하고 이렇게 가져온 여기 뭐라고 그랬죠? 도수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멀게는 한 70km 정도를 와요. 그러면 물이 도착했다 해서 착수정이에요. 이쪽으로 물이 먼저 딱 도착하는 거예요. 여기는 광주 상수원인 덕남정수장이라는 곳인데 저하모에서 물이 이렇게 오면 이쪽에 물이 이제 이렇게 밑에가 관이 들어있어요. 관으로 이렇게 도착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70km라는 굉장히 먼 거리를 왔기 때문에 달려왔기 때문에 여기가 그 벽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좀 안정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가 또 벽이 또 있죠. 여기에. 그래서 물이 이렇게 넘치도록 해서 물거품이 있잖아요. 물거품이.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다 관을 위에다 이렇게 걸쳐놨어요. 그래서 응집제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지금은. 그럼 여기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똑똑똑똑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물이 이렇게 섞이잖아요. 이게 거품이 일어나니까 이쪽에서 이 층차에 의해서 여기서 폭기가 일어나면서 잘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동력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착수정은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응집지라는 단계예요. 근데 응집지에는 왜 우리가 그 약품을 집어넣어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물속에 만약에 자갈이 10ml짜리 자갈이 들어있다 그러면 0.3초 안에 30cm 이 30cm의 깊이에다가 자갈을 넣으면 퐁당 빠지면서 0.3초 안에 빠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거친 모래 1mm짜리 모래를 넣으면 3초 안에 딱 가라앉아요. 이렇게. 가는 모래를 33초 안에 가라앉죠. 진흙 38초 안에 그러니까 다 이렇게 가라앉아 자연적으로 침전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세균, 박테리아나 0.01mm, 0.6, 10의 -6승 그 다음에 0.001, 0.0001 이런 것들은 나노그램, 나노미터 단위 이런 것들을 콜로이드 성분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가라앉질 않아요. 이렇게 자연 침전이 불가능해. 뭐 50시간, 230시간, 6.3년, 63년이 걸려요. 생각해 보세요. 63년이 걸려서 30cm를 침전하면 광주 시민들은 언제 수돗물을 사용하겠어요? 63년이 걸리는데. 그러면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연 침전이 되도록. 그러려면 뭔가가 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은 가만 놔두면 뭉치들 않아요. 뭉치들 않아. 이거 얘를 크게 확대를 하면 이런 세균이나 색소나 콜로이드 성분들은 이 표면의 전위를 따져보니까 이게 전부 이렇게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요. 이것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63년이 있어도 뭉치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알루미늄
응집제를 집어넣어요. 알루미늄. 근데 알루미늄은 이렇게 바깥을 플러스를 띄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알루미늄을 중심으로 이렇게 뭉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뭉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게 덩어리가 생겨서 무게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가라앉아 이렇게 침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응집제라고 그러죠. 응집제. 주로 아까 말한 알루미늄 또는 철이가. 근데 철은 색깔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알루미늄을 사용해요. 이런 것이 이제 이런 응집제를 집어넣고 혼화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입자성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응집제에서 혼화질이 접혀서 응집제는 이런 큰 프로펠러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거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지금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물을 섞여주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섞여줘요. 그러면 아까 말한 응집제가 작용을 해서 이런 덩어리들, 이것을 플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무게가 만들어서 가라앉게 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응집제라고 그러는데, 응집제는 되게 이렇게 여기도 1단, 2단, 3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3개의 단으로 간주해졌어요. 여기는 좀 빨리 돌고 여기는 더 좀 늦게 돌고 여기는 아주 천천히 돌려서 덩어리가 잘 만들어지도록, 플럭이 잘 만들어지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덩어리가 잘 만들어지는가 기계로 체크하는 과정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침전지라는 곳이 있어요. 물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요. 여기에 이제 한 70m에서 100m쯤 돼요. 여기 길이가 폭은 한 30m 이쯤 돼요. 깊이가 거의 한 20m 가까이 돼요. 깊이가 10m에서 한 20m 가까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아까 그런 덩어리들이 이렇게 있다면 물이 이렇게 응집제에서 이렇게 가면서 이게 이제 덩어리들이 이렇게 가라앉는 거죠. 그러면 이 물은 점차 맑아지는 것이죠. 그 물만 여기서 이렇게 받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과지로 가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우리는 침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이렇게 여과지에 떨어지는 것이죠. 여기 밑에는 모래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뒤에서 보여줄게요. 모래가 들어있어 물을 이제 걸러내는 작용을 여과지라고 하는데, 여과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모래만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그 안트라사이트라는 석탄 비슷한 그런 덩어리라는 게 있어요. 이제 왜 그런가는 이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과지의 모형이에요. 실제 여과지가 아니고 여과지 밑에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여기 보면 이게 모래가 있고 그 다음에 안트라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광주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2층 여과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있고 단층 여과, 아까 보였던 덕남정상은 단층 여과예요. 모래로만 되어 있어요. 모래로만 되어 있죠. 여기는 이 안트라사이트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이 안트라사이트는 예를 들어서 확대해 보면 굵기가 크고 모래는 굵기가 훨씬 작아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순물들은 들어오지 않게, 이것보다 이제 하부 집수 장치라고 해요. 하부 집수 장치. 이게 지탱해주고 불순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작용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물속에 아까 아무리 침전을 시켰더라도 여기에 이제 이런 입자성 물질, 이물질이 들을 수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데, 위에 안트라스에 굵은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은 밑으로 통과되고
통과돼서 모래에서 걸러지고 큰 것은 위에서 걸러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2층 구조는 그 생산량을 많이 늘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것은 밑에서 걸러지고 큰 것은 위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근데 모래로만 된 것은 생산량을 그렇게 크게 할 수가 없어요. 단층 여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수돗물을 걸르는 작용을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 여과지를 통과하면 소독을 빼놓고는 이제 거의 완성된 수돗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탁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렇게 탁도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탁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과지가 보통 정수장에 적게는 5개, 많게는 60개 이렇게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여과지 있기 때문에 여과지마다 일일이 다 사람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이렇게 물을 배관을 통해서 채수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탁도를 측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고, 여과지의 탁도를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때는, 여과지는 아까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불순물이 쌓이게 되잖아요. 모래 사이에. 그걸 이게 계속 하게 되면 물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게 탁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물을 거꾸로 내보내요. 공기하고 물을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계속 올리면 이게 깨끗이 씻어지죠. 보글보글 끓여서 씻어놨고 이게 더러운 물은 이제 다른 데로 빼서 이게 이제 걸르는 거죠. 그래서 하천으로 보내는데 이 과정을 우리는 역세척이라고 해요. 역세척. 그 다음에 이제 역세척을 멈추면 이게 다시 딱 안정화돼서 나와요. 안정화돼서 나오는데 이때 이제 그 탁도가 높을 수가 있어요. 이때 탁도를 초기 여과수라고 그래요. 이걸 모니터링을 잘 해가지고 초기 여과수는 이렇게 탁도가 높을 수가 있어요. 이 초기 여과수는 역시 바깥으로 버려야 돼요. 처음 탁도가 높은 물은 바깥으로 버려야, 이걸 물을 계속 공급하면 안 되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수돗물이 만들어지고, 마지막으로는 정수지라는 곳이 있는데 바깥에서 보면 그냥 이게 잔디밭이에요. 근데 이 밑에 탱크가 들어있어요. 탱크가 들어있어서 소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소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냐? 예를 들면 여기가 소독제의 농도예요. 소독제 농도 아주 낮추면은 병원성 미생물이 죽지 않는 것이죠. 근데 너무 많이 하면, 농도를 높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소독 부산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물 속에 있는 다른 물질들하고 염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소독 부산, 여기 이제 좀 용어가 어려운데 THM, HAA, HAN 요거까지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필요 없는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다 발암 물질, 암을 일으키는 물질들이다 이 말이죠. 수돗물을 우리가 안전하라고 마시는데 발암 물질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농도를 소독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미생물을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교차점 여기가 있어요. 미생물도 죽이고 소독불산물도 거의 나오지 않는 이런 곳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구하는 것을 CT값이라고. 이게 이제 복잡한 공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설명할 수는 없고, C는 농도, concentration이라는 농도란 뜻이고, T는 시간이에요, 시간.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잘 관리를 하면은 이렇게 미생물이 없는, 세균이 없는 그런 이제 수돗물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다른 방법에,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흔히 우리가 그 모든 정수장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돼 있고, 마치 거대한 정수기를 정수장으로 활용하는 게 꽤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 근데 이제 굉장히 큰 정수장은 안 되고, 어느 정도 큰 정수장은 이렇게 막분리 멤브레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걸르는 그 크기의 막이라는 게 이게 그 공국의 구멍의 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빠져나가지 못하냐 이런 것인데, 그 크기가 0.1에서 1마이크로미터면은 우리는 마이크로 필터라고 해가지고 MF막이라고 해요. 정밀여과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0.01에서 0.1 정도 되면은 한해막, 울트라 필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더 작은 것은 나노막이라고 그래요. 0.01.
그 다음에 아로마, 리버스 오스모시스 0.001. 여러분 댁에 있는, 집에 있는 그 정수기는 대개 역삼투 마개샤, 아로마개라는 리버스 오스모시스 3투라고 들어보셨어요? 3투. 초등학교 때도 나오는데 우리 사람이나 식물의 모든 세포들은 다 삼투막 현상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수조가 있는데 여기는 설탕물을 넣고 여기는 설탕물 아닌 순수한 물을 넣었을 때 여기에 삼투막을 놔두면 물이 이렇게 고농도 있는 이 물이 이쪽으로 설탕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설탕물 고농도 저농도로. 그런데 이걸 거꾸로 물만 빠져나가고 설탕물은 걸러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역삼투 방식을 평상시 고농 저농도로 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거 역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것들은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수기를 사용하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가 많이 소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정수장에다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미국의 캐노사 넬슨 정수장이라는 곳인데 이게 다 이 하나하나가 모듈이라는 건데 모듈 안에는 수만 개의 멤브레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핀 같은 것으로 공기가 새는 것을 수리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모습이고 또 다른 정수장, 애플턴 정수장도 이거 모듈이죠. 이것을 좀 확대해서 보면 모듈이 이렇게 생겼고 이게 하나하나가 다 멤브레인이에요. 머리털처럼 생겼는데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 구멍들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그 불순물은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게 순수한 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UF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하면 미생물은 절대 나올 수 없는데 이거는 이제 또 냄새 물질 같은 건 안 걸러지는 그런 현상도 있어요. 그래서 냄새 같은 건 뭘로 하냐? 오존으로 파괴를 하고 그 다음에 숟가루, 활성탄, 아까 유충활동 활성탄 이야기했죠. 숟가루로 처리를 하면 냄새는 거의 다 제거가 돼요. 그래서 오존을 접촉을 하면 오존 발생기는 이런 식으로 통이 생겼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오존 꼭 자외선 살균기처럼 오존을 발생하는 유리관들에서 오존이 나와요. 그래서 물속에 있는 거의 모든 물질들을 그런 녹여버리는 어떤 그런 작용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물하고 오존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근데 오존은 너무 강한 이건 그 산화 분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도관 쪽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존은 투입했다가 바로 제거를 해버려야 돼요. 잔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활성탄은 여기 있는 것처럼 숟가루인데 이 숟가루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커요. 그래서 여기 하나 이런 게 이제 불순물, 냄새 물질들이 이렇게 붙어서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급 수돗물을 만들 때는 이런 활성탄을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상수원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생산하는 과정들을 하나씩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전공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전공 시간에는 거의 그 한 학기 동안 강의해야 될 강의를 제가 불과 한 40분 동안을 강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